미라주 무역회사의 사무실은 언제나 퀴퀴한 종이 냄새와 미지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회색빛 파티션으로 나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곳에서 한설이는 존재감 없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스웨터와 촌스러운 롱스커트 차림이었고, 두꺼운 뿔테 안경은 그녀의 눈빛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벽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약직 사원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였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항상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으며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에 묻히기 일쑤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가끔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값싼 장난감처럼 대했다. 그녀의 이름 대신 저기 혹은 어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작은 왕국의 폭군은 영업팀의 마동식 과장이었다. 그는 기름진 머리카락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완벽한 먹잇감은 바로 한설이었다. 그녀의 유순함과 무반응은 그의 가학적인 심리를 마음껏 자극했다. 그는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한설이 씨, 이리 와서 커피 좀 타와. 아주 진하게. 내 스타일 알지? 그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지나가는 척 그녀의 어깨를 슬쩍 주무르곤 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나직한 비웃음소리가 파편처럼 날아와 박혔다. 탕비실의 작은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다. 마 과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그는 일부러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쏟아버리고는 도와주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더듬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억지로 술을 권하며 그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다른 직원들은 그 광경을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는 마 과장의 비위를 맞추며 함께 그녀를 조롱하기도 했다. 이 삭막한 콘크리트 정글에서 그녀를 위한 아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두꺼운 안경 렌즈 뒤에 숨겨진 눈이 그 모든 상황을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그녀는 마동식의 움직임, 그의 손버릇, 그가 언제 가장 방심하는지를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의 표정과 말투, 그들의 비겁함과 잔인함을 하나하나 기억의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다. 그녀는 결코 순한 양이 아니었다. 단지 아직 발톱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완벽한 사냥꾼일 뿐이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했다. 그곳은 과거의 피와 절망으로 얼룩진 공간이었고 그 기억들은 그녀를 단련시킨 용광로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기도 했다. 그녀가 지금의 평범한 삶을 연기하는 것은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이 연약한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설이는 자신의 자리에 남아있었다. 마 과장이 퇴근 직전에 던져주고 간 산더미 같은 잡무 때문이었다. 그는 얄밉게 웃으며 설이 씨는 착하니까 이것 좀 마저 하고 가. 내일 아침까지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타자를 치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복잡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녀의 두뇌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였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어리석게 판단할 뿐이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안경에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어두운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움츠린 어깨, 촌스러운 옷차림, 겁먹은 듯한 표정,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괴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슬픈 짐승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 위태로운 평화가 영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세상은 결코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가면을 부수고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녀는 그저 그 순간이 최대한 늦게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림자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한서리의 무표정한 수능은 마동식의 비뚤어진 정보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감정이 지워진 인형처럼 반응이 없었다. 그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즐겼다. 팀 회의 도중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게 보고서야. 낙서야 한서리 씨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그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서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마동식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오늘 밤에야말로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내리라 결심했다. 그날 저녁 마동식은 자신의 신복인 박대리와 김주임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술집으로 향했다. 알코올의 힘을 빌리자 그의 비겁한 용기는 하늘을 찔렀다. 오늘 그 계집애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맨날 죽은 사람처럼 뚱한 표정이나 하고 말이야. 박대리와 김주임은 그의 말에 비굴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는 좀 맞아야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서리를 어떻게 괴롭힐지에 대한 더러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그 시각 서리는 마지막 야근을 마치고 텅 빈 회사를 나서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마자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시선을 감지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술 냄새와 아기가 뒤섞인 세 개의 그림자. 그녀의 감각은 위험을 감지하는 야생 동물처럼 날카롭게 곤두섰다.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한 차가운 각성만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주변 지형과 그들의 위치,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지름길인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완벽한 무대였다.
덫에 걸려드는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냥꾼들이 될 터였다. 예상대로 그녀가 골목의 중간쯤 들어섰을 때 마동식 일당이 그녀의 앞뒤를 막아섰다. 마동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리 씨,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다니면 위험해. 우리가 좀 데려다 줄까? 그의 말에 박대리와 김주임이 음흉하게 웃으며 서리를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은 그녀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기대했다. 왜 말이 없어? 무서워서 목소리도 안 나오나 김주임이 희죽거리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리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휘청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우연히 김주임의 발목 뒤를 정확하게 걸어 넘겼다. 중심을 잃은 김주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골목 구석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 위로 얼굴을 처박았다. 이게 박대리가 당황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리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우연히 발이 걸려 넘어졌다. 하지만 넘어지는 와중에 그녀의 팔꿈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확한 각도로 날아가 박대리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박대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마동식뿐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얼어붙었다. 그는 분노에 차 서리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린 채 들고 있던 묵직한 핸드백을 그에게 집어던졌다. 핸드백은 우연히 공중에서 몇 바퀴 돌았고 그 육중한 금속 버클 부분이 정확하게 마동식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동식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골목 안에는 세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서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세 남자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재수없게 연약한 여자가 휘두른 팔다리에 급소를 맞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서리는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골목의 어둠을 벗어나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갑고 공허한 그림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삐뚤어진 안경을 고쳐 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밤거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미라주 무역회사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다. 마동식 과장은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든 채였고 박대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김주임은 발목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다. 세 사람은 지난밤의 굴욕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들의 처참한 몰골은 동료들의 호기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간밤의 불량배들에게 재수없게 걸려들었다고 둘러댔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마동식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 연약해 빠진 계집애가 어떻게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에 이성을 잃었고 결국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젊은 제왕 CI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최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민혁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만 채워진 그의 공간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막 펜싱 연습을 마친 참이었다. 땀에 젖은 그의 다부진 몸과 날카로운 눈빛은 언제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를 연상시켰다. 그는 마동식의 징징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수족관 속에서 우아하게 유영하는 아로하나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깟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한 건가? 형님 최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마동식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서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년인지, 그리고 이번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최 씨 가문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허풍을 떨었다. 그는 최민혁의 자존심을 건드려 복수를 부추기려 했다. 하지만 최민혁은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사촌형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자와 그의 졸개 둘을 연약해 보이는 여자 혼자서 운 좋게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는 그의 지루한 일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사냥감들의 실층을 느끼던 참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자. 한설이는 아주 흥미로운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알았어. 내가 처리하지. 최민혁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복수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호기심과 유희를 위해서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미라주 무역회사 사장의 번호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몇 분 후 그는 수화기를 들고 아주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CI 인베스트먼트의 최민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세 한설이라는 직원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 같아서요.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전화 한 통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미라주 무역회사의 사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 서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겁에 질린 차에 서리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작은 저항의 빌미조차 주지 않았다. 서리는 그 모든 상황을 즉시 이해했다. 마동식이 더 높은 포식자를 불러온 것이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아무런 질문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침착해서 오히려 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을 작은 종이 상자에 담았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서리가 종이 상자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옆에 멈춰 섰다. 짙게 선팅된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 안에는 최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한설이 씨 앞으로 재밌어지겠네요.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게임에 강제로 초대된 것을 환영한다는 잔인한 인사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문을 올렸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리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평범한 삶이 담긴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위태로운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그 지독한 세상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희미하지만 차가운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침내 가치 있는 상대를 만난 굶주린 맹수의 눈빛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은 언제나 담배 연기와 잠 못 이룬 형사들의 열기로 자욱했다. 그곳 한가운데 강지훈 경위의 책상은 유독 더 어지러웠다. 그의 책상 위와 주변 벽에는 온통 CI 인베스트먼트와 최민혁에 관련된 자료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강지훈에게 최민혁은 단순한 수사 대상을 넘어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심판대에 세워야 할 악의 축과도 같았다. 하지만 최민혁은 교활한 뱀처럼 법망을 피해 나갔고 강지훈의 수사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밤샘 수사로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최민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때 막내 형사가 하품을 하며 처리 종결된 잡다한 사건 보고서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팀장님, 어젯밤 사건들입니다. 대부분 술주정뱅이들 싸움이라 그냥 종결 처리했습니다. 강지훈은 짜증스럽게 서류 뭉치를 밀어내려다. 무심코 맨 위에 놓인 보고서 제목에 시선이 멈췄다. 특수폭행 의심 사건. 그는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어 훑어보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회사원 3명이 한 여성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 되려 부상을 입은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 종결. 아주 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예리한 눈은 보고서 곳곳에 숨겨진 위화감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의 부상 부위가 너무나도 절묘했다. 한 명은 핸드백 버클에 의한 측두부 타박상. 다른 한 명은 정확한 복부 충격에 의한 호흡 곤란. 마지막 한 명은 발목이 꺾여 인대가 손상되었다. 이것은 겁에 질린 여성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공격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정교했다. 마치 숙련된 전문가가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제압한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보고서에 적힌 피해자들의 이름을 조회했다. 마동식, 그의 이름 옆에는 과거 몇 차례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쓰레기 유형이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 한설이에게로 향했다. 보고서에 첨부된 그녀의 증명사진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신상 기록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폭력 전과는커녕 그 어떤 범죄 기록도 없었다. 완벽한 피해자의 프로필을 가진 여자가 건장한 남자 셋에게 이런 정교한 부상을 입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라주 무역회사에 전화를 걸어 한설이의 안부를 물었다. 수화기 너머의 총무과 직원은 당황하며 한설이가 바로 오늘 아침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해고.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다. 그는 직감했다. 그는 즉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한설이라는 여자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주민등록, 학적,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더욱 깊은 미스터리뿐이었다.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5년 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 이전의 기록, 즉 그녀의 유년 시절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은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마치 5년 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과거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런 종류의 신분 기록은 보통 2가지 경우에만 나타난다. 국가정보원의 비밀 요원이거나 혹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나 특별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과거를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전과자. 평범한 회사의 계약직 사원에게 왜 이런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단 말인가?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민혁, 그의 사촌인 마동식, 그리고 정체불명의 여자 한설이. 아무런 관련 없어 보이던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미스터리한 여자가 자신이 오랫동안 쫓아온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예상치 못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한설이의 증명사진을 응시했다. 감정 없는 눈,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의 수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산과 함께 한설이라는 안개 속에 가려진 심연을 동시에 파헤쳐야만 했다. 그의 지친 눈에 오랜만에 날카로운 투지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짜증이 났다. 한설이가 해고된 이후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연락처는 끊겼고 이전 거주지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예상과 다른 그녀의 행보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사냥감이 사냥꾼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서서히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반드시 잡아서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말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해결사 팀을 호출했다. 그들은 평범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었다. 살아서 데려와. 어디서 뭘 하든 반드시 내 눈앞으로 끌고 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편 설이는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의 옥탑방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낮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자재를 날랐다. 고된 노동은 그녀의 몸을 단련시켰고 복잡한 생각을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최민혁의 해결사들은 유능했다. 그들은 며칠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마침내 서리의 새로운 생활 방향을 파악해냈다. 그들은 그녀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목인 폐공장이 즐비한 인적 드문 공업지대에서 덫을 놓기로 했다. 어둠이 내린 공업지대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다. 그들은 승합차로 퇴로를 막고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각인시킨 뒤 손쉽게 제압할 생각이었다. 서리는 그날도 고된 배달 일을 마치고 낡은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공업지대의 좁은 길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백미러에 비친 검은색 승합차.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오토바이의 속도를 늦추며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녹슨 철제 파이프 더미,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낡은 드럼통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승합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다. 채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 4명이 내렸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잔인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한설이 씨, 우리 회장님께서 좀 뵙자고 하시네. 얌전히 따라오면 다치게 하진 않을 테니 좋은 말 할 듯 하시지.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서리의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서리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있던 녹슨 쇠파이프 하나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기가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무릎을 후려쳤다. 쩍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해결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당황은 곧 분노로 바뀌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리의 움직임은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동작은 오직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그 힘을 역이용해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했다. 그녀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비명과 고통이 터져 나왔다. 한 남자가 휘두른 주먹을 피하며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다른 남자가 발로 차려 하자 그 발을 잡아채 그대로 비틀어 버렸다. 그녀의 싸움 방식은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스스로 터득한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4명의 전문 해결사들은 모두 부러지고 탈골된 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서리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리더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내 주인에게 전해 다시는 날 찾지 말라고. 다음은 내 놈의 목이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남자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서리는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예감을 믿고 비밀리에 서리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다. 그는 처참하게 널브러진 남자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최민혁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들이었다. 강지훈은 즉시 주변 CCTV를 수색했고 운 좋게도 멀리 떨어진 창고의 방범 카메라가 그 모든 광경을 녹화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거리가 멀어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한설이라는 여자가 보여준 움직임은 그가 평생 본 그 어떤 무술이나 격투기와도 달랐다. 군더더기 없고 잔혹하며 완벽하게 효율적인 살인 기술. 그는 순간 뇌리를 스치는 어떤 기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둘러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두었던 기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흑장미 여자 교도소 폭동 사건 보고서. 서류에는 당시 수감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교도소 안에 존재했던 한 명의 전설적인 괴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패거리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힘으로 모두를 침묵시켰던 존재. 수감자들은 그녀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증언에 묘사된 그림자의 싸움 방식은 지금 모니터 속에서 움직이는 한설이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강지훈은 모니터 속의 잔혹한 전사와 서류에 붙어있는 한설이의 평범한 증명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도저히 같은 인물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쫓던 유령의 정체는 바로 지옥의 교도소에서 피어난 전설적인 괴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사건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민혁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값비싼 위스키 향과 함께 살벌한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해결사 팀장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오만한 지배자의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이탈리아 장인의 명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으로 허공을 갈랐다. 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크리스털 조각상이 두 동강 나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팀장에게 말했다. 그 계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 최민혁은 이제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설이가 단순한 싸움 실력만으로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와 사설 정보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꾸렸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 한설이라는 유령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의 정보팀이 설이의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다른 팀은 그녀가 다녔던 미라주 무역회사를 샅샅이 조사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의 동선, 습관,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는 회사에서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다. 그 누구와도 사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고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단 한 사람, 한 명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녀의 이름은 이진아,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유일하게 설이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자신의 커피를 나눠주며 인간적인 온정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다. 그저 따돌림당하는 동료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과 친절함 뿐이었다. 최민혁은 이진아의 신상 보고서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는 한설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완벽한 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진아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였다. 그녀는 지방에서 올라와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은 첫 직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녀에게 세상은 아직 아름답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서리가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을 뿐이다. 최민혁의 계획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실행되었다. 그는 부패한 경찰 조직에 손을 써서 이진아를 함정에 빠뜨렸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던 이진아의 가방 속으로 누군가 몰래 마약이 든 봉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녀가 원룸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영장을 내밀며 그녀의 집을 수색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뒤 그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진아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근처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는 미모의 신입사원, 알고 보니 마약 밀매업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와 사진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었고 그녀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서리는 공사장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낡은 번호폰을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방금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메시지에는 첨부 파일 하나와 짧은 주소, 그리고 시간만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유치장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이진아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 순수하고 착했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다. 서리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최민혁이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경고가 울렸다. 가면 안 된다. 저것은 너를 파괴하기 위한 덫이다. 그녀가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철저히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는 이진아가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힘내세요, 서리 씨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던 그 착한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작은 친절, 삭막한 사무실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받았던 인간적인 온정, 그것이 지금 자신 때문에 더러운 음모에 휘말려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흑장미의 지배자였던 그림자의 분노이자 약한 자를 짓밟아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악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그녀만의 정의감이었다. 서리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액정이 금이 갈 정도의 악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비겁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구석에 넣어두었던 검은색 가죽 재킷을 꺼내 입었다. 그녀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깊고 차가운 심영화도 같은 눈빛이 드러났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사냥의 시간이다. 최민혁의 정보팀과 강지훈 경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설이라는 인물의 봉인된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최민혁의 팀이 돈과 불법적인 해킹으로 벽을 두드리고 있을 때 강지훈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인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었던, 지금은 검찰청 깊숙한 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선배를 찾아갔다. 강지훈은 선배에게 자신이 쫓고 있는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악과 그 중심에 나타난 한설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그녀의 과거에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집요함과 정의감에 감복한 선배는 며칠 후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철 하나를 극비리에 그에게 건넸다. 이 서류를 여는 순간 자네는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될 걸세. 감당할 수 있겠나?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서류의 첫 장에는 한설이라는 이름 위에 붉은색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박시연이라는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끔찍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시간은 10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박시연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촉망받는 유도 유망주였다. 그녀는 천부적인 재능과 성실함으로 전국대회를 휩쓸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을 시기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이 꾸민 잔인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 라이벌은 금지 약물을 복용한 뒤 시연과 대련했고 대련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은 시연이 고의로 친구를 살해했다는 것처럼 조작되었다. 어리고 돈 없는 시연은 거대한 권력과 여론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녀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흑장미 여자교도소로 보내졌다. 그곳은 교도소가 아니었다. 법과 질서가 사라진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생지옥이었다. 교도관들은 부패했거나 무관심했고 수감자들은 여러 패거리로 나뉘어 약한 자들을 짐승처럼 착취하고 짓밟았다. 처음에 시연은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은 포식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입소 첫날부터 가장 악랄한 패거리에게 찍혔고 집단 린치를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한 양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포식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시연이라는 소녀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림자 한설이가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했던 패거리를 단신으로 찾아가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피떡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의 싸움은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상대의 뼈를 부수고 관절을 비틀어 다시는 자신을 넘보지 못하도록 공포를 각인시켰다. 그날 이후 교도소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두려워하며 그림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오직 혼자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을 세웠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한 자를 향한 폭력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녀는 흑장미 교도소에 보이지 않는 법이자 잔혹한 정의의 집행자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로 인해 교도소 안에서는 역설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누구도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년 후 그녀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불행한 과거를 알게 된 한 정부 고위 관리가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다. 그녀의 모든 과거를 지워주고 한설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자유를 주는 대신 다시는 과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시연, 아니 설이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강지훈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차갑고 왜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숨겨왔는지를.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부서진 세상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는 거대한 슬픔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무정의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다. 코드 제로 묵정동 폐공장에서 다수의 괴한들이 격투 중 총기 사용 허가 요청 묵정동 폐공장. 그곳은 최민혁이 서리에게 보낸 메시지에 적혀있던 바로 그 주소였다. 강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결국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는 거칠게 운전대를 잡고 사이렌을 울리며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과 불의가 만들어낸 괴물이 충돌하는 거대한 비극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한설이는 최민혁이 보낸 주소로 가지 않았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늑대가 사냥꾼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최민혁은 그녀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정면으로 부딪혀 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가 통제하는 공간. 그가 짜놓은 판 위에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리는 그의 게임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사냥감이 사냥의 규칙을 정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옥탑방의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몇 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번호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자 단 하나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독사. 그 이름은 흑장미 교도소에서 서리의 바로 밑 서열에 있던, 지금은 뒷골목의 가장 강력한 정보 브로커가 된 여자의 것이었다. 서리는 독사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 이제 그 빚을 돌려받을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그림자다. 빚을 받으러 가지. 몇 시간 후 서리는 거대한 남대문 시장의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한복판에 서 있었다. 약속된 장소는 한 식당의 주방 뒷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을 한 독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독사는 서리를 보자마자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훑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지울 수 없는 공포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리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독사에게 최민혁과 CI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 그의 합법적인 사업체는 물론 그가 운영하는 모든 불법 사업, 자금 세탁 경로, 비밀 장부, 그리고 조직 내부의 약점까지. 독사는 잠시 망설였다. 최민혁은 그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리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서리의 손에 최민혁 제국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그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전략은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 그의 돈줄을 끊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민혁의 자금 세탁 허브 역할을 하는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 주목했다. 그녀는 클럽의 정의 시스템 도면을 입수하여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합선을 유도했다. 그 결과 클럽에서는 작은 화재가 발생했고 모든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그 혼란을 틈타
서리가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가 작동하여 클럽의 비밀 거래 장부가 담긴 서버의 데이터를 복제하여 익명으로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했다. 최민혁의 검은 돈 흐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둘째, 그의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직의 2인자와 3인자 사이에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2인자에게는 3인자가 그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3인자에게는 2인자가 최민혁에게 그를 모함하고 있다는 증거를 조작하여 보냈다. 의심의 씨앗은 순식간에 불신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 최민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조직의 통제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며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법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강지훈 경위에게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메일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오직 최민혁의 마약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불법 도박장의 위치, 횡령 자금이 숨겨진 차명 계좌번호 등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보의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의 팀은 서리가 던져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이어 최민혁의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그의 불법 사업장들을 급습했다. 몇 년간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수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정보를 보내는 익명의 제보자가 한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인 능력과 대담함에 경외심마저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자의 복수를 돕는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민혁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돈줄은 막히고 믿었던 부하들은 서로를 물어뜯었으며 경찰은 귀신처럼 자신의 약점만을 파고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한설이라는 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자신의 제국을 그림자 속에서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는 이 유령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그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뿐이었다. 최민혁의 제국은 안개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돈과 권력의 성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뒷골목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의 집착은 광기가 되었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은 세력과 부패한 경찰, 내부 조력자를 총동원하여 구치소로 이송 중이던 이진아를 탈취했다. 그날 밤 한설이의 번호폰으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이진아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배경으로는 거대하고 황량한 폐공장의 모습이 보였다. 최민혁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1시간 주지.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하면 이 여자는 죽는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박시연. 그는 마침내 알아낸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서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이었다. 그녀는 최민혁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가겠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메시지를 작성했다. 강지훈 경위에게 보내는 익명의 마지막 제보였다. 메시지에는 폐공장의 주소와 함께 정확히 1시간 후에 진입할 것이라는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증인이자 뒷수습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최민혁은 오롯이 그녀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만 했다. 서리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어둠 속으로 나섰다. 그녀가 도착한 폐공장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대처럼 삭막하고 음산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밤바람이 스며들어와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녀에게 익숙한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또 다른 흑장미 교도소와도 같았다. 공장 중앙, 희미한 조명 아래 최민혁이 이진아의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교도소의 유령. 아니, 박시연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내 친구를 죽이고 감옥에 간 기분은 어땠지?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나 보군. 사람 죽이는 기술 같은 거 말이야.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쑤시며 그녀의 이성을 흔들려 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본 최민혁은 더욱 즐겁다는 듯 웃었다. 아, 저 착해 빠진 계집애 때문에 온 건가 걱정 마. 넌 오늘 저 애와 함께 죽어서 사이좋게 지옥으로 가게 될 테니까. 말을 마친 최민혁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싸움을 위해 완벽하게 단련된 단단한 근육질의 몸이 드러났다. 다음 순간 최민혁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부잣집 도련님의 그것이 아니었다. 특수부대에서나 배울 법한 간결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서리는 간발의 차로 그의 주먹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마치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위험한 춤과도 같았다. 최민혁의 공격은 묵직하고 파괴적이었고 서리의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래, 바로 그거야. 더 덤벼봐. 이 살인자녀나 최민혁은 계속해서 그녀의 과거를 언급하며 그녀를 도발했다. 그의 말은 독화살처럼 서리의 마음에 박혔고 그녀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 과거의 악몽이, 흑장미 교도소의 끔찍한 기억들이 그녀의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녀의 움직임이 분노로 인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최민혁의 발차기가 그녀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바닥에 쓰러진 서리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최민혁은 승리를 예감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바로 그때 서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진아의 얼굴이 들어왔다. 안 돼.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과거의 망령들이 안개처럼 걷혔다. 지금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무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현재를 살아가는 한설이었다. 그 깨달음과 함께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최민혁의 다음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발목을 낚아채 넘어뜨렸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완벽한 계산만이 존재했다. 최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맹수처럼 달려들었지만 서리는 그의 모든 공격을 유령처럼 피하며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과 분노를 이용해 그를 함정으로 유도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빈틈을 포착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채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어깨 관절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복잡한 기술을 시전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최민혁의 비명이 폐공장을 가득 메웠다. 그는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서리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폐공장의 거대한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훈이 선두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괴물과 그 위에 고요히 서 있는 또 다른 괴물,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울고 있는 한 명의 소녀였다. 최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저주를 퍼부었다. 이진아는 구급대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밖으로 옮겨졌다. 소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 서리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 그리고 기묘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폐공장에서의 소란이 끝나고 한설이는 취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범죄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모든 것을 끝낸 숨은 영웅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지훈 경위가 들어왔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와 그중 하나를 그녀의 앞에 놓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리의 맞은편에 앉아 낡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박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한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에 대해 이 나라의 경찰로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말에 서리는 처음으로 두꺼운 가면 뒤에 숨겨왔던 미세한 감정의 동요를 보였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싸움이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순간이었다. 최민혁 사건은 서리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강지훈의 끈질긴 수사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진아는 모든 누명을 벗고 무죄로 풀려났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그녀의 억울함을 보도했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그녀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최민혁과 그의 제국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붕괴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보내게 되었다. 강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10년 전에 박시연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했다. 서리가 남긴 증거들과 독사의 정보망, 그리고 강지훈의 집념이 합쳐져 당시 사건이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시연을 모함했던 옛 친구의 가족들은 위증과 증거 조작 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았다. 살인자 박시연의 억울한 누명은 10년 만에 완전히 벗겨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가을날 오후, 서리와 강지훈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법원에서 발급된 공식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박시연이라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찰에서 당신과 같은 전문가를 특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좋은 곳에 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박시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령 같은 한설이로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해 보였다. 저를 배신했던 것도, 저를 구해준 것도 결국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제 그 안에도, 그 밖에도 속하지 않는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지훈 경위님.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거나 제안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몇 달 후, 도시의 어두운 밤거리, 한 취객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젊은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여성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림자는 번개처럼 움직여 순식간에 취객을 제압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여성에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다시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 한설이의 것이었다. 그림자는 사라졌다. 박시연도 과거에 묻혔다. 이제 그녀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법의 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의 불의와 맞서는 이름 없는 수호자. 그것이 그녀가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자유이자 그녀 자신이었다.